시작할까요? 네, 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중법 감시 진행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입니다. 네, 오늘 5분의 패널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흥 순서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 경제민주주의 21 대표님 같이 하셨습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님, 경제개혁연구소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김종보 변호사님, 민병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박영석 민주노동연구원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네, 진행 순서를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이 순서 기억니은 순서는 아니고요. 제가 토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지정해 드리는 순서로 모두 발언 형태의 10분 정도 발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50분 정도 발제가 끝나고 나서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는 줌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과 코멘트를 저희가 취합해서 다시 한번 질문 코멘트에 답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한순배 정도 더 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나면은 토론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30분 정도 토론에 소요할 예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두 발언은 한 10분 정도씩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순서는 전성인 교수님, 그리고 김우찬 교수님, 김경률 회계사님, 그리고 김종보 변호사님, 박영석 원장님 순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성인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소개받은 전성인입니다. 오늘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중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단 그리고 재판부의 입장에 관한 평가 토론회를 가지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현재 정준영 재판부의 행태가 무엇이 잘못됐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준영 재판부가 소위 치료적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미국 연방 양형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전문 심리위원 3인의 의견에 관한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맨 끝에 간단하게 제 생각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발제문 파워포인트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뇌물 공여 및 횡령 사건이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작년 8월 29일에 있었죠. 이제 문장을 한번 인용을 해보면 삼성의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지원한 대가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파기환송심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양형의 전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 같은 이제 경제학자의 생각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데요.
이거를 쉬운 말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좀 쉬운 말로 요약을 하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개인 재벌 총수가 자기의 개인적 이익인 승계를 위해서 회사 돈을 빼돌려서 말 사주고 뭐 그랬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범죄인이고 누가 피해자냐?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냐? 이재용 부회장 개인입니다. 무슨 죄를 졌냐? 뇌물 매기고 회사 돈 빼돌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범죄자를 이제 우리가 특정을 하자면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투옥 중이죠. 그럼 피해자는 누구냐?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제 회사 돈 빼돌렸으니까 뭐 나중에 갚았건 안 갚았건은 논외로 하더라도 삼성전자 등 계열회사가 자기네 회사 돈 뺏겼으니까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그다음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회사의 평판 저하죠. 뇌물 먹인 회사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무슨 회사의 이익이 있었냐? 뭐 딱히 회사의 이익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뭐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인 이 피해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범죄인은 이재용 부회장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범죄자고 삼성전자 등 계열회사는 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굳이 얘기하자면 피해자에 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준영 재판부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가해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누구 탓이냐? 가해자 탓이 아니라 피해자 탓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삼성 계열사의 준법 감시 제도가 형편없어서 그래서 총수가 범죄를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준법 감시를 좀 똑바로 하면 앞으로는 총재가 죄 안 지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해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삼성 계열사를 치료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 치료의 내용이 이제 준법 감시 제도를 제대로 갖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성폭행 그 범죄자가 만기 출소를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뭐 불안에 떨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판결의 내용은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폭행 범죄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자 발찌를 채우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잘못해서 범죄가 이렇게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CCTV 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교묘하게 변형을 하면 회사의 준법감시 제도가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회사 임원들이 똑바로 못해서 이제 이렇게 살짝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임원들에 대해서 감시를 똑바로 하면 총수가 혼자서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겠느냐. 그러니까 총수 범죄도 줄어들 거고 따라서 감형해줘도 된다. 이렇게 논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을 적용해서 뭘 준법감시 제도를 제대로 세워봐라. 정준영 재판부가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사회에 고발하신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신 김종보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님입니다. 제가 이거 막 찾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보도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특종 놓쳤네 속으로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건 좀 뭐 우스갯소리고요. 거기에 보면 이재용 부회장 같이 개인의 범죄는 5장에서 다룹니다. 양형을. 그리고 8장이 기업의 범죄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준법 감시와 관련이 있는 점은 범죄 행위 시점에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준법 감시 제도가 있다면 기업은 이제 징역형은 할 수 없으니까 벌금형이겠죠. 기업이 내는 파인, 벌금형의 일부를 감경 요소로 반영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회사가 잘못한 경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회사 최고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세게 처벌하다 보니까 양벌 규정 비슷하게 법인의 범죄도
형량이 계속 높아진다. 근데 이제 법인이 착한 법인이면 법인은 좀 감경을 해주자. 이것이 이제 이 준법감시 제도가 있으면 이제 감경을 해주는 회사의 범죄에 있어서 그런 것인데, 정준영 재판부 논리는 개인의 범죄인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이거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범죄 행위 당시에는 준법감시 조직이 설치되어 있지만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이걸 못 막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만들어서 과거의 범죄를 없애주겠다. 이것이 이제 정준영 재판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영어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 핵심은 왜 이런 법인에 대한 양형에서 준법감시가 감경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나. 그게 모든 형벌을 낮춰주자가 아니라, 여기 보면 살베인 옥슬리라고 좀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미국에서 엔론 사태 등이 일어나가지고 기업의 회계 부정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라 회계 자료를 회계법인에게 제출하는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고 있는 대표이사에 대해서 처벌을 세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fraud guideline penalties for individual defendant are increased pursuant to the implementation of Sarbanes-Oxley. 근데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세게 처벌이 가니까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심하니까 여기 보면 밑에 줄에 빨간 데 보면 good corporate citizens that operate an effective compliance program,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준법 감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착한 법인에게는 조금 빼주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총수를 세게 처벌하고 법인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빼준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 말이 진짜냐? 그리고 아까 저 얘기는 그냥 아무나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연방양형위원회, 이 연방양형 기준을 만드는 커미션의 바이스 체어인 부위원장인 존 스티어라는 분이 학술지에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도대체 연방양형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장만 보면. 실제로 한번 보시죠. 100번 들으시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진짜 개인은 처벌 안 하고 개인과 관련된 게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거냐? 예, 여기 있습니다. All organizations. 8장은 organization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거기에 보면 organization이란 말은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개인을 제외한 사람. 여기서 사람은 이제 법인이겠죠. 그러니까 개인을 제외한 사람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개인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법행위 당시에 유효하게 작동해야지만 빼준다라는 얘기는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F의 1번이 감경 규정이에요. If the offense occurred even though the organization had in place at the time of the offense an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At the time of offense, 범죄가 이루어지던 그 시점에 프로그램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 사람은 처벌하지만 기업은 감경해 준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그러면 삼성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적용 배제 조항이 뭐 2번도 적용이 되겠지만 더 확실한 게 그 밑에 있는 3번인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subsection F1 바로 요겁니다. 요거 빼준다는 거. shall not apply. 이거 적용 안 된다. If an individual within high level personnel of the organization,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에 고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 뭐 쭉 지나가서 맨 밑에 줄 보시면 participated in, condoned or was willfully ignorant of the offense. 그 위법 행위에 자신이 직접 참가하거나 외면하거나 아주 고의적으로 모른 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면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회사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participated in. 여기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 기업, 만약에 기업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번 사건이 그래도 요것 때문에는 못 빼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뭐 아무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유출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일단 잠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는 보고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확실한 거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세 사람이 뜻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은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못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셋이 다 달랐을지 그건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험 문제가 먼저 출제되어야 하느냐 답안이 먼저 출제가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시험 문제가 먼저 나옵니다. 전국 고사장으로 배부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 시험 문제를 보고 시험을 보고 이제 사전에 결정된 정답하고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져요. 그래갖고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 잘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이렇게 해놓고 그럼 그걸로 문제로 낼게. 이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까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그 자체에 대한 부정.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 거 말고 딴 거 푸는 겁니다. 우리 뭐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상대로 뭐 학기말고사 이런 걸 치우면 문제를 이렇게 쓰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딴 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거라도 쓰겠습니다. 예. 그거 얼마나 우리가 학점 내는데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이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건데 준법감시위원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잔뜩 써놨다. 그럼 그거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그런 쪽 항목에 썼어? 그럼 나는 뭐 이런 거 우리 평가하기로 했던 거 잘 기억이 없는데 혹시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지 왜 딴 거에 대해서 쓴 건지. 그 다음에 채점 결과와 무관한 종합평가 내린 건 아니냐. 점수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되면 뭐 이거 별로 좋은 점수 아니에요. 평가 항목별로. 근데 앞으로는 굉장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물론 앞뒤 거두절미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unfair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공정한 판정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언론에 그렇게 나신 분은. 그러나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전체 보고서를 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도 하지 않았냐. 그리고 승계도 없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 총수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총수의 승계 앞에서는 모든 임원이 이성을 잃습니다. 공장 바닥도 뚫고 증거도 숨겨요. 그 사례를 우리가 벌써 잊었냐.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정준영 재판부를 믿어보자.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준영 재판부의 상황은 이성을 잃은 재판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연방기준 양형기준 8장을 여기다 억지로 적용을 시키려고 전문심리연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꼭 이 재판부 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우리가 재벌 총수 앞에 선 재판에서 수없이 많이 봤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문심리위원단의 개별 보고서, 그 합의한 조그만한 뭐 보고서 그거 말고 각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썼냐?
그걸 버전별로 공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미 1차 보고서를 내고 법원에서 그럼 요거 나온 거를 감안해서 최종 보고서를 내달라 그랬습니다. 최종 보고서에서 뭐가 변했는지, 어떻게 뉘앙스들이 변했는지 이걸 버전별로 봐야지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사태를 판단할 수 있다. 그다음 정준영 재판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왜 성폭행했던 사람에게 전자발찌 채우지 않고 CCTV 주변 사람들한테 달았냐 안 달았냐로 폭행범의 그 형량을 정하려고 하냐.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죄에 합당한 징벌을 내려라. 이것이 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미국 양형 기준에 있는 회복적 치유적 사법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게 이 사례에서는 부당하다는 점,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창 교수님께서도 아마 두 가지 문제를 조금 더 다른 각도 또 같은 각도에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김우창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김우창 교수고요.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회복적인 사법, 치유적인 사법의 부당함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치유적인 회복적인 사법을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봐서는 이 준법감시위원회의 도입은 도저히 양형 기준으로 양형 사항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회복적 치유적 사법은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이 처벌 위주의 사법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만은 동일한 범죄가 예방되지 않고 다시 계속 일어난다라는 어떤 문제 의식 하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치유적 사법적 사법을 이 총수의 지배주주 일가의 기업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 범죄, 특히 총수에 의한 기업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위주의 사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솜방망이 처벌을 했었고요, 대통령 사면을 했었고 또 집행유예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다시 기업형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량을 감형해준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은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 제대로 그동안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범을 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 방법은 결국은 가중 처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요번에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너그러운 양형을 해줘서 오히려 감형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총수의 기업형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결국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정주영 재판부에서 지금과 같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니고 그나마 가장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준법감시 체계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 이주영 부회장조차도 무서워해야 되고, 이주영 부회장이 이 모든 논란이 지나가고 몇 년 후에도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준법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개별 기업 단위로 할 수 있는 최고는 정관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총수의 범죄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으로 치면 모든 계열사가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개정해야 될 내용은 여기 제가 예시를 했지만은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이후 5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시켜서 등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계열사가 정관을 개정을 하고 여기에 또 추가해서 결국은 문제가 되는 이 기부금이나 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결국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이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인 이상의 분리 선임을 의무화했었는데 삼성계열 금융 계열사의 경우에는 전원 모든 감사위원들 분리 선임을 하는 방법으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그리고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돼서 분리 선임이 됐지만은 올해 주총 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주총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을 한다. 이 정도의 정관 개정이 가능할 거고요. 더 나아간다면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면은 분리 선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삼성의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의 감사위원 선임의 안건이 있을 때 중립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투표권을 중립화시켜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만들게 되면 결국은 분리 선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관 개정안에 집어넣는다든지 또 합병 과정에 있었던 자사주의 제3자 매각을 막기 위해서 자사주의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 소각을 하고 또 제3자 배정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둔다든지 이러한 개정들을 사실 진정으로 준법감시 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이종 부회장이나 그 일가의 범죄를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막고자 했다 그러면은 2020년 3월달 주총 때 이런 안건들을 올리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이제 벤치마크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12월 7일날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읽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일단 세 가지 이유에서 이 당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양형에 도저히 고려를 할 수 없는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인데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첫째는 이 준법감시 체계가 아직 미완성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준법감시 체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완성되지도 않은 준법감시 체계를 평가를 해서 이것을 양형에 반영해서 재판을 끝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졸속 평가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달 동안에 걸쳐서 했고요. 현장 조사는 3일 했다고 나와 있고 총 시간을 합치면 10시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전실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는 사업지원 TF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졸속 평가이고 평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 평가에 근거해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이 이 세 분의 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려 있습니다. 한 분은 긍정, 다른 분은 미흡, 그리고 또 다른 분은 한계가 있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만을 보더라도 정주영 재판부에서는 현재 있는 지금 평가된 준법감시위원회를 가지고 양형 팩터로 요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나름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실효성에 있어서는 뭐 여기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권고뿐이 못하는 거고요. 권고 이외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언론에 공개를 해서 여론에 압력을 가하는 거고 아니면은 위원들의 총사퇴 뭐 이런 수단 이외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총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거라면 당연히 삼성 계열사 모든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협약을 맺은 관계사가 7개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삼성증권도 여기에 협약 회사에 포함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봐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올해 2020년 봄에 있었던 주총을 보면은 삼성 SDI와 삼성 SDI와 SDS의 사회이사 후보들이 이제 추천돼서 올라왔는데 당연히 회사 측에서 추천한 분들이죠. 그중 한 분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분식회계가 아니다. 분식회계를 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분이 있고요. 또 어떤 한 분은 2015년에 있었던 합병이 정당하다라는 의견서를 낸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후보가 선임이 됐고요.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이후의 일입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런 분들을 후보로 나오지 않도록 막는 어떤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그만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경우에도 올해 주총 때 후보로 추천이 돼서 선임이 됐던 거죠. 이 부분이 재선임이 되지 않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했고요. 더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 결국 이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납을 했습니다. 회사의 돈을 결국 훔쳐서 전직 대통령의 소송비를 대납했고 사실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은 사면을 받은 거죠. 총수 일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준법감시위원회는 무슨 지적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 금전적으로 보존을 받기 위한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그거에 대한 아무런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장 아이디얼한 벤치마크는 정관에 집어넣는 거였는데요. 정관에 집어넣으면은 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바꾸려면은 특별 결의 사항이죠. 근데 이거는 협약입니다. 협약도 결국은 보시면은 어떤 한 회사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이제 종료가 되는 굉장히 약한 연결고리고요. 그리고 전성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위원 중에 한 분은 준법감시위원들의 책임의식이 굉장히 높다.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임의식, 준법 의지, 국민의 관심 이거 곧 사라집니다. 지금 준법감시위원들 굉장히 책임의식이 있겠죠. 그렇지만 임기가 2년이고 과연 올해 지속이 될까? 그분들이 계속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삼성 S파일 사건 후에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 있었지만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년의 활동을 하고 결국 접었고 또 삼성 특검 이후에도 이건희 회장이 좋은 양형을 받기 위해서 1조 원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 의지해서 양형을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률 회계사님께서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제민주주의 21의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제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에 나타난 일련의 심리 과정의 절차와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상이 일단 명확한지 그리고 절차라고 하는 것들은 게스에서 지정한 표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잘 따랐는지 이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심리 대상으로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제가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과연 심리 대상이 삼성인지 이재용인지 준법감시위원회인지 이 셋을 구분하고 있는지가 조금은 약간 의아스러웠을 때 좀 우선 제 토론문에서 이제 못 박아둘 것은 심리의 대상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다. 삼성도 이재용도 아닌 이것이고요. 저희가 앞서 저희 단체에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공개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올 3월경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준법감시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의문은 이제 그겁니다. 이제 이 토론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사실 삼성그룹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대해서 준법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그리고 이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 당시에도 작동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와 같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단체로서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과연 어떤 성격인지, 별도 법인격인지, 사업자번호는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었는데 답변이 없었고, 저희로서는 어떤 식으로 그 성격을, 그리고 법적인 위상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삼성 측 주장이 뭐였었냐면, 준법감시위원회는 계열사 간 협약과 이사의 결의를 거쳐서 해당 계열회사 내부의 기구가 아니라 외부의 독립된 기구로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허망한 것입니다. 이 보고 지난 재판 과정에서 강일원 심리위원이 뭐라고 했었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기 고백일 수도 있고 감시위원회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었었는데요. 존속 여부는 이 판사가, 정준영 판사가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원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는 거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관계사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인과 피감사인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 둘 간의 관계라는 게 피감사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건 언제든지 없을 수 있는 거죠. 앞서 김우창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리 심리위원들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의지가 뛰어나고 내가 이걸 2년 하겠다, 4년 하겠다, 6년 하겠다, 영원토록 감시하겠다 하더라도 관계사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 아무런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강일원 심리위원이 한 말입니다. 권고를 따를지 여부는 강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아무런 강제력도 없고 임의적인 옥상의의 성격으로서, 이건 제가 봤을 때 누구를 위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냐? 정준영을 위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죠. 정준영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이제 하나, 이 보고서의 어떤 기본적인 근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회계사로서 이렇게 필드웍을 나가게 될 때, 감사를 나간다 내지는 심리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요,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 제가 guess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gap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도 guess는 익숙치 않으실 겁니다. Generally Accepted Audit Standard,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 기준, 감사 기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역할을 하는 게 회계감사 기준일 텐데요.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의 전제 조건, 내지는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심리위원회가 준법감시위원회의 심리를 나갔을 때의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형광펜식으로 칠해봤는데, 감사인에게, 심리인에게 심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그 여부를 확인하고서 확인이 안 되면은 철수해야 되는 겁니다. 가방 들고 뒤돌아서서 나와야죠, 필드에서. 자, 첫 번째 A, 효과적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여기서 이제 준법감시위원회 준용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설계, 실행 및 유지할 책임이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에게 있는지 동의를 받아라는 거죠. 이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도 지적했지만 준법감시위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 책임 없는 분들에게 너희들 준법감시위원회를 설계, 실행, 유지할 책임이 있냐, 동의를 받으라고 했을 때 하겠습니까? 전 이 절차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적합하고 이용 가능한 근거 기준을 사용하여 준법감시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책임이 있다. 이 평가는 준법감시위원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이분들이 평가할 책임이 있냐? 전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면 평가할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제가 회계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준법감시위원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문서의 형태로, 보고서의 형태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없어요. 김우창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언급이 나왔냐면, BCG에 의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전성인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자, 또 하나 좀 결정적인 건데요. 5번째입니다. 5번째의 가로 1, 가로 3번이 되는데 1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기록, 문서, 기타 사항 등 준법감시 제도에 대한 경영진 평가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모든이라는 점을 좀 주목해 주시고요. 3번째 가겠습니다. 감사인이 여기서 심리인이겠죠. 심리인이 심리 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이 가능하냐는 거죠. 저는 이거 절대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언론 보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리인들이 이 준법 감시인들을 만난 총 시간은 1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시간 동안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었는지,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이 가능했었는지, 이게 혹시라도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야, 너희 이게 지금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런 것들인데 모든 정보를 다 주면 너희들이 다 가능해? 이걸 심리 가능해? 관계자들에 대한 뭐 1000명, 10,000명 다 접근할 수 있어? 이게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통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접근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기에서 샘플링 할 건지 말 건지는,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시민들에게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심리 수법에 의해서 이런 가능성이 제공됐냐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 제공 안 됐다라고 보고요. 이런 이상은 일체의 심리 절차는 의미가 없다. 심리 절차는 의미가 없고 심리 보고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보고서이다. 이거 누구를 위한 보고서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건 철수했어야 되고, 만약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겠죠. 이와 같은 정보가 제공되고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제한 없는 면담이 가능한 시점을 얼마든지 늘려 잡았어야죠. 그리고 나서 심리 보고서를, 심리 절차를 진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요청, 이건 이제 이 게스, 우리나라로 치면 회계감사 기준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 실태 보고서 제공을 거절할 경우에는 의견을 거절해야 한다.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주장하는 바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그 절차에 따라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든지 거절하든지 내지는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어야 됐다 하는 거고요. 게스에 비춰봤을 때 실제 진행된 심리 절차, 저는 이런 의문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위원들이 진행한 것은 오딧, 심리가 아니라 이건 컨설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오딧이 되고 심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준거 규정에 의해서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순전히 일련의 절차가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요구, 그리고 피의자 측 변호인과 특검 측의 일종의 합의, 뭐 속된 말로 쇼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지 심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일련의 이건 야바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 한번 몇 가지 것들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오딧인지 컨설팅인지. 재판부 요청사항은 면담 및 자료조사를 통해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 달라고 요청. 그리고 한계가 뚜렷합니다. 위원 지정 이후 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서 자료조사와 면담에 한계가 있다. 아까 그것과 분명히 이제 저촉이 되는 거죠. 자료와 면담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그리고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상은 앞뒤가 맞추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거절했어야 됐다. 그리고 보면은 평가 항목과 방법에 대해서 왜 특검 측, 피의자 측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결정하냐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 관계사에 대한 시간으로 10시간 이내에 점검했어야 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심리가 아니라 이건 컨설팅이었다. 그리고 일종의 심리의 요구, 지금 공인회계사에 그리고 금융감독원들은 감리, 심리, 그리고 감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표준 감사 시간,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적정한 절차를 취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제 필요 조건을 따지는 건데요.
보시고 있는 표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2019년 감사 투입 인원 및 시간입니다. 삼성그룹의 이제 중요한 기업이 되겠죠. 136명, 연 인원 136명이 투입돼서 67,639시간을 썼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그 표준 감사 시간 제정안을 가지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공인회계사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외관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수행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표준감사 시간의 40%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 시간으로 가산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분자와 분모로 해보면 14분의 4 30%가 되는데 뭐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본다 하더라도 6만 시간에 30%라면 18,000시간이 되겠죠. 18,000시간이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10시간 썼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지금 준법감시 제도라고 하는 것은 회계상의 법률상의 이슈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그리고 인사상의 이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도 흥분한 것처럼 들리는데 마지막 이제 뭐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일련의 심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이건 지금 법적인 제도도 아닌 법적인 위원회도 아닌 임의단체로서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순전히 뭐 이재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뭐 냉정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준영 판사를 위한 거 아니냐. 정준영이 요구하는 절차에 의해서 정준영이 요구하는 기한에 이걸 이 판사가 기한도 정했습니다. 11월 말로 10,000시간 이상 20,000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에 대해서 10시간을 제공했고 그 사이에 보고서까지 11월 말까지 제공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뭐 정리하는 의미에서 심리의 전제 조건으로서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문서와 진술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 어떠한 절차를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를 아직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께서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을 볼 때 이것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부가 억울하면 하루빨리 이거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해서 심리위원회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서 어떤 심리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심리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어떻건가를 떠나서 앞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업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데 굳이 기업범죄인 것처럼 우겨서 진행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해 주신 김종부 변호사님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민변 김종부입니다. 지금 정준영 재판부가 미 연방 양형 기준 제8장 적용을 계속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걸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정준영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업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 범죄란 뭘까? 이게 법률적으로 정의된 건 없는데 사법연수원이 2014년에 발간한 신종 범죄론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 범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기업 범죄는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또는 부자기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 일반 대중 그리고 타 기업에 대해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말한다. 좀 어렵죠. 근데 한마디로 기업이 자기 기업 활동하다가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이게 범죄다라고 국가에서 정하면 범죄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형을 보면 이 밑에 유형도 연수원 규제에 그대로 써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환경상, 환경범죄. 막 공해 물질 밖에다 퍼뜨리는 거, 제한 기준 넘기거나 몰래 강에다 방류하거나 이런 게 기업 범죄죠. 아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또 뇌물을 주고하는 행위도 기업 범죄는 맞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노동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문제 이런 거 기업 범죄죠.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상 독과점 담합하는 건 범죄입니다. 또 생산물 제조상의 범법 행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이겠죠.
나쁜 물질을 금지된 물질을 넣어가지고 팔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이런 것들이 기업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 범죄라는 인식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정주영 재판부가 이상하게 엇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주영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씨 앞에 부영그룹 이중금 회장 사건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긴 했는데 여기서도 바로 지금 치료적 사법과 준법감시실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1심에서 이중금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반으로 확 깎아줬습니다. 왜냐? 2018년경에 준법감시실을 설치했다는 게 주요한 양형 기준이었습니다. 당시 그 범죄 혐의 중 이중금 회장이 횡령한 금액이 518억 원입니다. 대부분 그 동광주택이라는 그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막 썼거든요. 뭐 남 빚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이중금 부회장 이건 사실 그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돈을 쓴 건데 전혀 기업체의 목적을 위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준법감시실 설치했다고 형을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정주영 재판부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도 동일하게 준법감시실 설치했으니까 깎아주겠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7일 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한번 전문심리위원회에게 심리해봐라 해서 앞에 서서 많은 교수님, 회의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언론에 생각보다 잘 안 알려졌습니다. 그 공판기일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홍수탁 회계사님 3명 중에 어떤 말을 했었는지를 언론에 아주 소수 언론에서만 딱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판 중에 홍수탁 회계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가 준법감시위원회 가서 만나보고 얘기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의견을 갖게 되더라. 첫째, 우리나라 조직문화상 최고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가 있어 조사하려고 그 방문을 똑똑 두드리려고 하면 조사를 할까 말까 고민이 들 때 조사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수만 가지 떠오르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예를 들어 회사 감사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회사 돈을 횡령해 먹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조사할까 말까? 진짜 저 같아도 안 해야 할 이유가 수만 가지 떠오르는 거. 아니 내가 그냥 차라리 내가 눈 감고 말지. 또는 아니 안 하셨겠지. 또는 이거 알면 나 어떡하지? 나 잘리나? 이러다가 또 딴 사람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직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자 그럼 게다가 검찰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최소한 검찰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내부에서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는데. 그런데 삼성 그 준법감시위원회 가서 물어봤더니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벌써 기소가 됐죠. 수사만 4년 8개월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 한번 안 했다는 겁니다. 왜? 1심 선고 전에 사실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준법감시위냐.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탁 회장님. 현재까지 준법감시위 조직은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 준법감시위 설치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모니터링 공백이 있다는 것이다. 아니, 모니터링도 안 한다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준법감시위가. 또 아까 말씀하셨죠. 준법감시가 관계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외 공표나 권고 이외에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홍수탁 회사님이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 관련 서류를 보고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딱 하나만 봐도 실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86억 원을 횡령해서 뇌물로 제공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3, 4년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고 이미 확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님 이제는 좀 퇴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최소한 권고라도 했어야지 실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지금 재판까지 다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대표이사 계속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걸 놔둔다면 그게 과연 실효적인 통제 장치인가? 전혀 아닌 것이죠. 만약에 그럼 저는 이제 준법감시에 묻고 싶어요. 그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이 예를 들어 아주 죄송한 신뢰되는 예일 수도 있는데
프로포폴을 50억 원어치 밀수했다. 회사 돈으로. 굉장히 큰 범죄겠죠. 그런 혐의가 포착돼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럼 준법감시인은 과연 이부진 사장, 호텔신라 사장한테 퇴진을 권고할 수 있겠는가? 또는 조사할 수 있겠는가? 할 자신 있다 하면은 차라리 모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뇌물공여와 형량죄의 형량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형량 사례를 보면 예전에 2012년 6월 15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에게 3,477만 원, 딱 3,477만 원 뇌물을 준 IT 컨설팅 업체 대표한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죠. 울산지법 형사항소 1부는 2013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9,100만 원 뇌물을 준 관련 납품업체 대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 판결문을 보면은 이제 범행의 상당 부분이 한수원 직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형을 깎아준 게 9,100만 원 줬는데 2년 6개월인 겁니다. 그럼 86억 원을 아무리 최서원 씨가 강요했다 하더라도, 강요한 거 실제로 그런 정황도 별로 없죠. 했다 하더라도 86억 원어치 말 사주고 말 보험료 내주고 해준 사람을 징역 2년 6월에 실형도 처하지 않는다?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2019년 8월 14일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김동원 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 뇌물 공여를 해준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죠. 물론 컴퓨터 업무 방해가 가장 컸습니다만 어쨌든 뇌물 공여는 상당히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뇌물 공여에 대해서 실형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횡령 양형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경향적으로 보면은 직원이 횡령하면은 세고요. 대표이사가 횡령하면 쌉니다. 약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 사법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맨날 나오잖아요. 그 무전 유죄, 유전 집행유예라고 사모법칙이 그대로 작용돼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물산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한 씨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는 2017년 12월 14일 징역 4년, 10억 횡령한 직원한테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있는데요. 나름 대주주 가문이죠. 전씨 가문이 삼양식품 대주주 일가인데 부인이 이제 김종수 삼양식품 사장이고 이 부부가 이게 계열사 내추럴 삼양 등으로부터 회사 돈 49억 9,937만 원을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료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인장 회장은 징역 3년, 김종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회사 돈 딱 50억 정도를 횡령했더니 징역 3년이 나오더라. 이때 이게 가장 최근인데요. 근데 반면 또 이상한 판결도 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은 효성 조현준 회장한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당시 조현준 회장이 횡령한 금액은 16억 원 정도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또 근데 최근에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는 2020년 11월 20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몰린 정석기업 대표 원모 씨에게 무자격 약국 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편취한 액수만 1,522억 원에 이른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굉장히 영향이 들쭉날쭉한데요.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돈 86억 원을 뇌물을 위하여 횡령한 경우는 과연 법원은 어떻게 볼 것인가? 준법감시위를 설치했다고 해서 깎아줄 것인가? 설치했다고 해서 깎아주는 것 자체가 부당함을 알면서도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궤변으로 판결문을 쓰면서 깎아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공명정대하게 판결할 것인가?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님께서
큰 좀 맥락에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박용석입니다. 저는 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좀 진단은 앞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포괄적인 몇 가지 좀 문제의식만 제기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성적인 비판보다는 감정적인 분노가 좀 앞서는 내용들인데요. 삼성을 얘기하면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회사가 우리나라 주식 시총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삼성 전체가 30% 가까운 우리나라 주총을 가지고 있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경제력이 있는 집단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 부당과 불법과 편법을 또 자행하는 기업 집단이라는, 바로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재판부가 사법부가 이 법이라는 이름, 즉 정의라는 이름을 얘기한다면 이번에 명확히 삼성 이정에 대한 판단을 지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아마 대법원은 2019년 8월 달에 국정농단 혐의가 있는 이재용에 대해서 이 앞에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고법의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이 이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법 환송 취지에 맞게 이재용 범죄에 대해서 실제법상의 형을 정확히 부과하고 이런 국정농단 사례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마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상황을 한번 이게 복기해 보면 이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부가 이 건을 개인 범죄가 아닌 기업 범죄로 간주한 상태에서 준법감시원을 설치해서 그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암시를 줌으로써 실제로 이 감형을 위한 면피형 기구로서 이 기구를 설정했다라는 데부터 좀 잘못된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준법감시원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법조인 한 분이 삼성과 이해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맞자마자 이재용 부회장한테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는, 다시 말하면 준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문과 컨설팅하는 집단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준법 감시원의 활동이 실효적인 판단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보조하는 전문 심리위원단들이 있는데, 이 전문 심리위원들의 판단을 보면 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서 이미 준법 감시위원회 활동 자체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라고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언뜻 이런 흐름들을 쭉 보다 보면 이 재판의 마지막은 과연 뭘까? 한번 이제 상상력을 굴려 시나리오를 보면 아마 전 세계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재벌 총수가 좀 반성하고 확인해 보니까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준법 감시 역할이 확인되니까 형량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이 재판 판결이 예상되지 않겠나 저희는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렇다 한다면 분명히 대법원은 이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에 파기환송을 취했는데, 이 재판부나 준법감시위원회나 그다음에 전문 심리위원들이 실제로 이재용 범죄에 대해서 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 법의 가장 중요한 이 정의에 있어서의 원칙들을 저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분명히 본인들은 학교 다닐 때, 그다음에 저도 법조 있을 때 하늘이 무너져 정의를 세운다 한다고 하는 이걸 분명히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의 역할은 실제로 정의 파수꾼 역할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재용 재판이 좀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려면 전 재판부가 우선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도 재구성되거나 폐지하고 처음부터 이 그 법의 어떤 대법 취지에 맞게끔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준법감시위원회 역할을 갖다 인정한다 한다면 전문 심리위원 또한 재구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 삼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재판부의 입장을 내주는 것들이 저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 또 개인적으로 이 삼성 이재용 재판을 바라보면서 또 이 비슷한 시기에 아마 최근에 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부의 이 경제 관련된 정책들이 후퇴하는 거 보면서 참 답답한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3법과 공정거래법이 후퇴한 상태에서 개정됐고, 더군다나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공약이자 또 민주당 정부가 지난 10년 가까이 외쳤던 소위 기업에 있어서의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문제는 이미 안건 조정위에서 이미 폐지하겠다라고 정해놓고 느닷없이 상임위에서 그걸 없었던 일로 돌려버리는,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보수 여당도 자리하지 않고 여당 단독의 상임위였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다는 이런 상식이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정의 범죄가 지난 4년 동안 4년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공범으로서 국민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오게 했던 그 원인이 됐던 행위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에 힘에 입어서 집권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촛불 정신에 근거한 재벌 개혁을 외쳤던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에 있어서의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이 재벌 개혁에 있어서 정신을 후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 6개월 전 취임 일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잘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태도, 그 다음에 이런 불공정한 모습이 다시 새어나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문제는 서로 연관성 있게 같이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는 이런 재판 과정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간단한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의 1시간에 걸쳐서 5분의 모두 발언 내지 발제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토론을 이어가기 전에 줌이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거 있으면은 질문에 대해서 토론 내지 답변을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있나요? 저희들이 아직 없다고요. 네. 네, 혹시 질문이라든지 또는 또 쟁점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 있으면 줌 아니면은 그 유튜브 토론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이 말씀하신 거를 크게 종합을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은 기업범죄가 아니다. 기업범죄가 아닌데 기업범죄에서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양형 기준을 우리에게도 이른바 회복적 치유적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업범죄 아닌 것을 기업범죄로 자꾸 우기고 무리하게 미국에서의 양형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는 게 첫 번째 다들 동의하시는 논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른바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지만은 그 준법감시위원회가 향후에도 이런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총수의 개인적인 범죄, 총수가 사실 기업을 대상으로 저지르고 있는 개인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그럴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 심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도록 재판부가 요청했고, 그래서 세 분이 전문심리위원으로 평가 활동을 보고를 했었는데 이 전문심리위원들 보고서가 아직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7일 날 재판이 있었고 지금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평가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고요.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김경률 회계사님은 그 회계사로서의 경험에 기초해 볼 때 이 정도의 사건을 이렇게 짧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냥 명분 쌓기, 끼워 맞추기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우리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내모액이 50억이 넘으면 최소 5년을 구형하게 돼 있고 3년 이상의 형을 구형받으면은 집행유예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명분 쌓기를 해서 재판부가 이른바 작약 감경, 재판부가 직권으로서 형을 반까지 깎아줄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한 일종의 이유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강한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일련의 생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참 어떻게 보면은 암담한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희 회장 때도 삼성 특검에서 대법원에서 SDS BW 발행에 대한 3자 배정에 대한 것이 유죄로 판결이 바뀌고 그것이 파기환송심으로 갔는데 파기환송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유죄가 생겼는데 죄는 지었지만은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표적인 흑역사, 외국에서 한국 사법부를 비웃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와서도 어쩌면은 마치 데자부처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어이없이 감형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먼저 왔네요.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었는데 질문 올라온 거 먼저 한번 읽고 제가 어떤 분이 대답을 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대표이사 개인 범죄 또는 기업 조직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좀 논의는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서영 교수님께서 네. 뭐 일단 언뜻 생각나는 거는 살벤-옥슬리법이 만들어졌던 그 어떤 문제의식,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엔론이라는 회사의 회계부정이 있었는데요. 엔론의 회장은 이제 케네스 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규모의 회계부정, 회계 조작을 저질렀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케네스 레이는 감옥 갔죠. 엔론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됐냐? 그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때 전력을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자 이런 나름대로 혁신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그 아이디어를 이제 팔러 다니고 하던 회사예요. 그런데 엔론 결국 뭐 망가졌죠. 문제는 거기에 컨설팅을 해줬던 아서 앤더슨이라는 컨설팅 법인도 날아가 버렸어요. 개인 범죄 감옥 가야죠. 여러분 많이 보던 영화 중에 월스트리트라고 마이클 더글러스 나오던 조금 옛날 이런 말하면 꼰대라고 또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그 마이클 더글러스 나오는 월스트리트 보면 그 게코라는 사람이 나오죠 영화에. 게코가 결국은 인사이더 트레이딩 이런 이제 그건 이제 개인 범죄죠. 그걸로 결국 감옥 가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니까 기업 범죄는 아까 말한 엔론 케이스를 들면 되고 아서 앤더슨 케이스도 있고 또 이제 뭐 대표이사 케네스 레이 뭐라든지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게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기업 범죄 관련해서 우연히 제가 책을 한 권을
알게 됐어요. 이 한국에서 기업들이 너무 크면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too big to fail이라는 이야기, 미국에서도 나온 이야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too big to jail, 큰 기업은 감옥을 안 간다, 이런 논의들, 우리 사무법칙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too big to jail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기업 범죄와 우리 재벌 총수 개인 범죄가 우리가 헷갈려서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사무법칙이라고 하면은 기업 범죄가 아니고 대부분이 재벌 총수 일가 개인 범죄 때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too big to jail이라고 하면 기업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기업 범죄, 아까 김종보 변호사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기업의 활동 또는 이해를 위해서 구성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업 범죄가 됩니다. 이 책이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요. Too Big to Jail: How Prosecutors Compromise with Corporations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이제 하버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출간이 된 책인데요. 재미있는 예가 기업 범죄로 나오는 게 지멘스라는 독일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지멘스라는 다국적 기업이 한 6개국,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 6개국에서 뇌물을 줘서 공사를 따는 범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기업 범죄입니다. 근데 이 뇌물을 준 직원들이 뇌물 준 것이 어딘가 발각이 돼서 그게 이제 전반적인 수사를 통해서 6개국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뇌물을 준 개인, 그 기업 범죄, 기업의 구성원이 저지른 뇌물을 준 범죄에 대해서 그 개인은 감옥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기업의 범죄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 범죄라고 한 겁니다. 뇌물 사건에서. 그럼 이 뇌물 사건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기업에 벌금도 줄 수 있고, 또 미국에서 판례가 어떻게 확립된 거냐면은 기업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형성이 된 게 기업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느냐? 대신에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최고 책임자까지 연계가 돼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검사들이 그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이 사실 안 되니까 대신에 이런 감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하도록 같이 선고를 내린 케이스입니다. 그게 이제 기업범죄에서 지금 치유적 사법이라는 건치인데, 지금 이재용 뇌물 사건은 기업범죄가 아니고 이재용이 가해자고 삼성전자가 피해자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아닌 총수 일가가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돈을 횡령해서 뇌물을 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개인적인 범죄, 기업 범죄가 아닌 개인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엔론 같은 경우에 분식회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 범죄에 대해서 CFO, 재무이사, 사장들 11년 24년형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장 레이는 선고 전에 심장마비로 사실 죽어서 선고가 안 일어났는데 선고가 있었으면 40에서 60년 선고가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 범죄에 대해서도 그 책임자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선정이나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채택 등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충분하지 않다고 나왔어도 재판부가 기속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닌지요? 여기는 김경률 회계사님께서. 먼저 관련한 질문, 전문심리위원 선정이라든가 이런 일정들을 제가 한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제 쭉 정리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한 것이니까요. 11월 9일부로 전문심리위원 3인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이 되겠네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퇴위를 했었고요. 11월 16일 날 항목이 지정됐습니다. 평가 항목 지정.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날 첫 번째 점검, 즉 방문을 해서 이렇게 면담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탈 면담 시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시간 이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두 다 3명 공이. 그리고 12월 3일 날 보고서 초안,
뭐 드래프트라고도 합니다. 현업에서는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17일 날 첫 현장 실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면담을 한 이후로 불과 2주 만에 보고서 드래프트가 나왔는데 뭐 대단하죠. 뭐 삼국지의 방통을 연상케 하는. 그리고 12월 7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요. 먼저 계속 재중복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전성희 교수님이 아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했었는데 11월 16일 날 항목을 지정했다는데 저는 이게 이제 대단히 황당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절차적인 타당성, 절차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이 심리 대상인 준법감시위원회의 주장인 보고서가 먼저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평가 항목을 지정을 하고서 간다. 뭔가 완전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 이와 같을 때 한 번만 더 언급하자면 불과 2주 만에 일반적이라면 뭐 10,000시간, 18,000시간, 20,000시간을 요하는 작업이 3명, 뭐 더군다나 감사 전문가라고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심의위원 중에 있으시면서 불과 2주 만에 보고서를 냈다. 이건 뭐 절속 보고서이고 이걸 보고서라고 이름 붙이긴 민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은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재판부가 기속될 필요가 있나? 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난 재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이제 특히 특검 측에서 여러 가지로 절차상의 미비하고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피의자 측 변호인이죠. 이재용 측 변호인은 이건 앞으로 뭐 충분하게 하자고 하면 한 달, 1년을 줘도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결론을 내리자라고 했는데 이 이제 보고서의 성격 그리고 심리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절대로 이제 기속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네, 다른 질문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외국과 같이 기업이 분해된다면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나라 경제의 실익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IMF의 도미노 현상으로 나라 부도 상황까지 갔었기에 국민은 이런 것을 걱정할 듯 한데요. 네, 전소영 교수님. 이거는 뭐 우선 아까 제가 이제 엔론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엔론 자체가 회계 부정에 개입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뭐 막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엔론은 파산에 들어갔죠. 그 당시까지 있었던 미국의 최대 파산이죠. 그리고 이제 엔론 뭐 이제 붕괴가 공중분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공중분해 될 거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기업 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개인이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승계라고 하는 회사 돈을 빼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과 삼성전자 또는 삼성의 다른 계열사의 안위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엔론 케이스와는 다른 거죠. 근데 왜 엔론 얘기했냐? 아까 이제 질문 중에 개인이 뭐 한 범죄가 있고 기업의 범죄가 있었냐 이래서 이제 엔론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요번 사안은 기업 범죄가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범죄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방 양형 기준 8장이니 이런 말을 할 것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을 사법 처리한다고 해서 어떤 회사들이 재무적으로 곤경에 처하지도 않고 IMF가 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우찬 교수님 뭐 덧붙여서 이재용 부회장 사법 처리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계열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 사실은 그 재판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투옥을 시킴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삼성그룹과 뭐 경제 전체에 대한 미치는 영향 당연히 고려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주가 반응을 보면은 주가가 별로 떨어지지도 않고 오른 경우도 있었고요. 설사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계열사들의 모든 등기 임원들이 책임을 지고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법 리스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언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주주들을 향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더라도 우리 삼성그룹은 껐떡없다. 우리가 책임지고 당신들이 뽑아준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들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공포 마케팅을 조성하고 부회장이 없으면은 뭐 핵심적인 투자를 못 한다는 등 이런 걸 하면은 결국 누가 이 임원들의 주인인지, 누구를 섬기는 것인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는 건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법부의 온종주의적인 태도를 해소할 수 있는가? 관련해서 짧게 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는 삼성 계열사들이 정관을 고쳐서 뭐 범죄를 일으킨 회사에게 해를 끼친 어떤 임원들이 다시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임원의 자기 요건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상법을 고쳐서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제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는 뭐 실형을 살든 집행유예를 얻든 일정 기간 이후까지 계속 자격을 상실시켜서 취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특경가법 시행령에도 있지만은 굉장히 미약하게 돼 있고요. 법무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결국은 취업을 재승인을 해줍니다. 아까 김종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에서 부부가 공범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인은 지금 취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장에 복귀를 했죠. 그런 일들이 결국 벌어집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유죄이기 때문에 공범이 있는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 제한에 걸립니다. 근데 법무부가 제 생각에는 결국은 취업 승인을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걸 못하는 방법은 결국은 상법을 개정해서 아예 재판관의 재량과 무관하게 취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재판관 입장에서도 결국은 온종주의적인 태도를 조금이나마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질문 하나 더 나온 거 관련해서 제가 일단 그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한 가지 김종국 변호사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준법감시위원회나 전문심의위원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기업범죄 아닌 거를 기업범죄로 양형을 해서 선고를 만약에 한다면 이 선고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저희가 우려하듯이 기업범죄로 해서 양형 기준을 만든 것을 적용해서 선고를 했다. 그러면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게 법률을 위반 형법 적용 법률이 잘못됐다고 지금 상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명시적인 상고 이외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법리 구성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양형 판단에 있어서의 대법원 양형 기준을 위배했다면 모를까. 아마 그렇게까지는 재판부가 안 할 거예요.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깎고 해서 이래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안에 들어간다. 실제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 2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뭐 이렇게 선고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것이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에 벗어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 위반에 위법이 없다라고 보아서 상고할 이유는 솔직히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번 특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죄형 균형주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죄와 형벌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저지른 죄만큼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죄가 집행유예가 합당한 처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 기술적인 문제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특검에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실 2차례 냈었고 대법원에까지 가서 기각이 된 걸로 봐서 쉬워 보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양 경감을 할 때 그 근거를 지금 기업범죄에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하면은 양형 선고에서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특검에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상고를 꼭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시 반이 조금 지났는데요. 마지막에 아까 질문 나왔던 게 뭐였나요? 네. 네, 그 준법감시위원회뿐 아니라 삼성 중대범죄행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 어떤 것이 있느냐? 이미 뭐 김육찬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법대로 있는 법을 일단 잘 지키면 됩니다. 꼼수 재판부가 법대로 판결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상법 같은 거 개정들, 그리고 총수일과 사익 편취 같은 것들 막을 수 있는 상법 개정들 필요하고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경제력 집중 해소하는 방안들, 이런 입법적인 것을 통해서 사실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알아서 잘하도록 뭘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이 좋은 세상을 왜 바꾸고 싶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용석 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고, 네. 저는 한 2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재용의 범죄가 분명히 뇌물 공여죄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순회죄로 지금 현재 일국의 대통령이 파면됐던 데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 있다 한다면 죄 균형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의 현재 상무이상 임원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구속 좀 돼서 몇 년 동안에 경영에 개입 못한다 해서 삼성전자가 위태로울 것이냐? 저는 전혀 그럴 상황도 아니고, 이미 6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을 맡았을 때도 삼성전자는 거의 충격 없이 오히려 성장을 해왔다는 사실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당시에도 별로 삼성전자의 주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들은 이미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업의 기반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위기감들을 자꾸 이제 불러일으키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지적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중요한 것은 적어도 경제력 기반이 튼튼한 기업의 재벌 총수가 만약에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그 합당한 형량의 재판부가 내리지 않는다 한다면 과연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과연 그 문화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 재판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과 준법감시 진행에 대한 평가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신 전성인 교수님,